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야산 독서당,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본문 풀이 본문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럼 공부를 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119페이지에 있는 학습활동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활동 공부하고 나서는요 여러분, 선생님이 프린트 줬죠. 프린트 꺼내고 프린트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또 역시 요약정리 올려놨죠. 그 요약정리 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학습활동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119페이지에 학습활동 같이 봅시다. 1번에 제가야상 독서당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이 작품에서 흐르는 물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짠! 자,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제가야상 독서당에서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 첩첩이 쌓여있는 여기서 물이 지나가고 있고요. 밖에 속세 인간이 있는데요. 여기 안에 여기 가야산 독서당 그려볼까? 독서당 안에 여기에 채치원이 있는 거였죠. 자, 그리고 나서 바깥에 사람들이 야야야야야 채치원 너 막 이렇게 하는 소리였잖아. 자, 그러면 인간 세상의 사람의 말소리라든가 인간 세상에서 들리는 시비하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 속세의 소리는 부정적이었죠. 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흐르는 물이라는 자연의 소리였죠. 이것은 긍정적이었다. 기억나시죠? 왜냐면 속세에 듣기 싫은 사람의 말소리나 시비하는 소리를 단절시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흐르는 물, 바로 이 자연이 의미하는 것, 자연의 소리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내가 듣기 싫은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와 같은 인간 속세의 소리를 단절시키는 역할이었죠. 자, 그럼 볼까요? 그걸 좀 유식하게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시적 화자가 속세, 그렇죠, 인간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단절시키는 방법이다. 또 세속과 단절하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치? 세속과의 단절을 나타내더라. 뭐가? 이 흐르는 물이라는 자연의 소리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1번에 2번을 보면요. 지문이 나오죠. 지문을 먼저 띄워놨어요. 다음에 글을 참고하여 시적 화자는 어떤 심정일지 추측해보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최치원이라는 작가는요. 자신의 삶이 그대로 작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치원이라는 사람의 삶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쓴 한시들은 전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써놓은 기록을 한번 봅시다. 물론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영상도 보고 다 했지만 그래도 이제 글로도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채치아는 중국에 유학하여 얻은 바가 많았다고 생각하였으며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유학을 했었죠. 왜냐면은 이 신라에서는 내 꿈을 펼치기가 어렵다. 왜냐면 육두품이라는 한계 때문에. 자,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 장차 자신의 포부를 표현하였다. 왜냐면 내가 당나라 가서 내가 그렇게 시험도 합격하고 나름 잘 나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금 레벨이 낮은 신라로 오게 되면은 내 꿈을 훨씬 잘 펼칠 수 있겠지. 왜냐면 나는 당나라로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런 거지. 그러나 안 됐어요. 의심과 시기가 많은 말세여서 하필이면 또 들어왔는데 이제 말기였어요. 신라 말기여가지고 거의 망해가고 있었어요. 신라도. 그래서 채치원이 아무리 뛰어난 채치원이 일을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았다. 시대의 흐름상 이미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나라가. 그래서 용납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외직에 외따로 저기 떨어진 곳에다 벼슬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나가서 대상군의 태수가 되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최치원은 당나라의 관리로 있을 때부터 고국에 돌아와서까지 항상 난세를 만나 처신하기 어려웠고 곧잘 비난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그치, 당나라에 있을 때는 신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웃사이더였고, 또 우리가 신라에 돌아와서는 육두품이었기 때문에 또 아웃사이더였던 거야. 제대로 되지가 않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시대가 받쳐주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결국에는 버려버렸어요. 이런 속세 버려버려.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은 이런 속세 따위 버려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스스로의 불우함을 한탄하고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않기로 하였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고 제 가야산 독서당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가야산 속에 있는 독서당에 들어가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속세와 완전히 안녕을 했다고. 그래서 그는 살림과 그리고 강에
강과 바다를 소유하며 떠돌아다니면서 누대나 정자를 지어서 소나무나 대나무를 심어놓고 책 속에 묻혀서 풍어를 읊었다. 그러니까 속세하고 단절했다라고 하는 이 최치원이란 사람의 상황이 드러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시적 화자는 어떤 심정이겠어요? 이러겠죠? 자, 사람들의 시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서도 이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서기보다는, 왜냐면 아까 그래서 어떤다고 그러니? 그는 산림과 강과 바다, 강해를 소유하면서 누대나 정자를 지어서 소나무나 대나무를 심어놓고 책 속에 묻혀서 풍어를 읊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자연으로 들어가서 속세와 단절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내가 이 상황을 바꿔보겠다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을 피해가지고 자연 속에 은거했다, 숨어서 살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한시를 보면, 그래서 시비하는 소리, 사람의 말소리 그딴 거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흐르는 물로 단절시켜버리겠다. 왜냐면 이 상황을 피해서 은거하고 싶었기 때문에, 숨어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119페이지 2번 봅시다. 다음은 한국문학의 개념을 이야기한 비평문의 일부이다. 글을 읽고 한국문학의 범위에 대해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죠. 한국문학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진다고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구비문학이고, 하나는 국무문학이고, 그리고 하나는 한문문학이다. 했었죠. 그래서 한문문학이든 구비문학이든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 짓고 우리나라의 생각과 정서가 잘 담겨져 있으면 우리나라의 문학이다. 라는 게 이제 교과서의 입장이었죠. 자, 그런데 그 입장과 좀 다른 입장에 있는 비평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우리의 생각, 그리고 교과서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글의 관점은 어떠냐? 자, 볼까요? 이강수라는 분이 쓴 조선문학의 개념이라는 글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강수라는 분은 종종 만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분은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인 바로 무정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무정을 공부를 하면서 아마 이강수라는 작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쭉 이분은 결국에는 이제 친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다른 쪽으로 가게 되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인 무정을 쓰셨다라는 점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특이한 생각. 그래서 이분의 이제 생각을 우리 비평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볼까요? 구운몽은 어느 나라의 문학인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작품이다라고 하고 이제 구운몽을 배우죠. 근데 이분은요, 그것은 물론 중국 문학이다. 오잉?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취재가, 자, 취재라는 건요, 작품이나 기사에 필요한 재료나 제재 같은 걸 조사해서 얻는 거. 내가 얻은 재료들이,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라고 해서 중국 문학이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구운몽에서는 뭐 팔선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구운몽 같은 경우는 중국 당나라 때 인도에서 온 육간대사가 어찌그저찌고 하지 않아서 당나라 뭐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얻은 소재가 이제 중국에서 왔다고 해서 중국 문학이 아니라 어떤다는 거야. 뭐 그런 것들이 쓰였으면 중국 문학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논점 바로 그 문이 쓰여진 글자가 중국 글자이기 때문에 중국 문학이다라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작품을 표기한 문자에 따라서 한국 문학의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보는 게 이 사람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써진 글자 때문에 중국 문학이라는 거야. 다만 작자가 쓴 사람이 조선인을 따름이다. 오호잉? 자, 허난설원의 시도 중국 문학이다. 오호! 왜 그럴까요? 허난설원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 썼잖아요. 그런데 왜? 바로 그 글자가 중국의 글자 한자이기 때문에 중국 문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뭐야? 바로 글자에 따라서 문학을 가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문으로 쓰인 모든 문학, 즉 최치원, 정몽주, 이하로, 신이, 황현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국 문학 제작자였다. 왜냐면 전부 다 한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국 문학이다 라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썼는데 안 된다. 우리나라 문학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글자가 중국 글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되게 특이해요. 그와 반대로 조선문으로 그래서 번역된 거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한자였는데 우리나라 글로 번역이 된 거는 바로 뭐라는 거야? 번역이 됐으면 글자가 뭐니? 바로 우리나라 글자인 거죠. 그러면 한국 문학이라는 거야. 특이하죠. 자, 그래서 삼국지라든가 수어지며 해왕성, 부활 같은 거는 중국의 문학 작품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글자가 한글로 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한국 문학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렇지. 봐봐, 조선 글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삼국지나 수어지 같은 작품은 오히려 조선 문학이다. 오잉? 그죠? 어쨌든 이 사람의 입장이에요. 자, 조선문으로 조선 글자로 쓰인 까닭으로 그러면 우리 선인들의 한우 충동할 여러분들 이거 한자 성어는 그냥 한번 알아두세요. 한우 충동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사자성어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나왔을 때 그냥 공부한다. 자, 한이라는 것은 땀 한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물 숫자가 옆에 붙어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죠. 여기 물 숫자예요. 물 숫자 water. 자, 그래서 이게 땀을 의미하는 거야. 땀. 요거 다 합쳐서 땀. 그래서 여러분 땀 많이 흘리는 사람 다한증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땀한. 그래서 소가 땀을 흘린다. 소가 왜 땀을 흘리고 있을까요? 뒤에 책이 무거워서요. 그렇죠? 그리고 충은 차다. 가득 차다고요. 동은 바로 용마루예요. 그러니까 집에 대들보까지 책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 책을 실은 수레를 끄는 소가 땀을 흘린다. 결국에 책이 아주 많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가 바로 한우충동입니다. 나오는 김에 한번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자, 그러면 우리 선인들의 한우 충동할 정말 책이 많은 그런 시문은 전혀 중국 문학일까? 물론 도저히 조선 문학은 될 수 없을까? 있다. 자, 그러니까 중국어 한자로 쓰여진 것은 우리나라 문학이 아닐까? 될 수 없을까? 될 수 있다. 어떻게 번역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문으로 조선의 글자로 번역함으로 그러하기 전에는 그것은 다만 조선의 국토에서 나타난 중국 문학이 될 뿐이다. 오흰 글자가 한자면 그것은 중국 문학이다. 그러니까 한자로 쓰여진 것을 전부 다 번역하자. 번역을 하면 삼국지도 한국 문학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광수라는 사람의 관점이었네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이 글에서 한국 문학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내세운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자. 이 사람의 입장이었어요. 바로 뭐였죠? 작품을 표기한 문자에 따라서 한국 문학의 범위를 결정을 했었죠. 한자로 쓰여지면 중국 문학, 한글로 쓰여지면 한글 문학. 이렇게 한글로 문학, 한글로 쓰여지면 우리나라의 문학, 조선의 문학 이렇게 봤다라는 게 이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박할 수 있겠죠? 최치원은 중국 문학 제작자다. 왜냐면 중국어 한자로 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중국 문학을 만든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 이제 교과서의 입장인 거죠. 자, 한글이 없어서 당시에는 한자로 표기하던 시대나 그리고 한자나 한글이 함께 사용되던 시대는 발음이 안 돼요. 자, 한글이 없었던 시대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뭐지? 조선시대 이전에는 한글이 아직 없었죠. 창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글자가 뭐밖에 없어? 한자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러던 시대나 또 우리가 그 뭐지? 한글이 창제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한글 쓰자 이렇게 다 안 된다고. 한자가 그동안 써왔기 때문에 한자고 한글이 아무래도 같이 쓰여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시대에는 어떻다는 거야? 한문도 당연히 한국에 포함된다는 거야. 왜냐면 당시에 표현하려고 해도 글자가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던 시대는 한자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한글이 나왔다고 해도 당시에는 한자하고 같이 썼는데, 그러면 한자도 한국어에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바로 여기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최치원이 쓴 한시는 한국 문학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문학인 이유는 바로 쓴 사람이 한국인이죠. 최치원이 썼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생활 현실과 사상과 감정, 인간 세상이 너무 싫다, 속세야,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최치원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쓰였던 한자는 당시 글자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말처럼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문학에 들어간다라는 게 바로 교과서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 프린트를 펼치시고 마무리 요약 정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야산 독서당, 제는 뭐라고 했죠? 짓다라는 뜻이요. 만들었다. 어디에서요? 가야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독서당에서요. 그러니까 가야산 독서당에서 만들었다라는 게 제목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자, 갈래는 한시였죠. 한자로 쓰여졌죠. 그리고 7원 절구입니다. 우리 이제 다 기억하셔야 돼요. 절구는 뭐라고 했지? 네 줄이라고 했죠. 7원은 뭐예요? 글자가 7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러니까 7원이 되는 거고 4줄이니까 절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시 형식 정도는 알아두자. 알겠죠? 자, 성격은 상징적이죠. 왜냐면은 흐르는 물이라든가 시비하는 소리, 사람의 말소리 이런 것들을 다 빗대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흐르는 물 가지고는 바로 시적 화자가 속세와 단절시키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시비하는 소리라든가 사람의 말소리는 바로 인간 세상 속세의 소리를 빗대서 표현하고 있죠. 자, 현실 비판적인 거 알 수가 있겠죠? 예, 인간 세상이 싫어서 가해산으로 가버렸으니까 현실 비판적이다. 인간 세상 싫다. 속세 싫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거랑 연결해서 우리 이거 먼저 볼까요? 표현상의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뭐라고 했지? 바로 대조적인 표현이 쓰인 거였어요. 그래서 말소리나 시비하는 인간 세상의 속세의 소리를 뭘로 둘러싸 버렸다. 흐르는 물로 둘러싸 버렸다. 흐르는 물은 자연의 소리다.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적으로 봤구나. 인간 세상의 소리, 말소리나 시비하는 소리는 어떻게 봤다고? 부정적으로 봤구나 라고 했죠. 자, 이 대조적인 표현을 왜 썼다고요? 바로 자연에서 살고 싶은, 묻혀 살고 싶은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인간 세상, 즉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이 마음을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제는 당연히 뭐겠어요? 세속과 거리를 두고 산중에 은둔하고 숨어 살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가해산으로 들어가겠어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볼까요?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했다. 특히나 어떤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했죠? 바로 물이라는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을 해서 세속과 단절을 시켜버렸죠. 여기죠? 첩첩한 돌쇠로 미치던 내뿜어서 겹겹 봉우리 울리니 이거 누구라고요? 바로 물이라고요. 그렇죠? 자, 물이라는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절구 4줄짜리였죠. 그럼 4줄짜리 어떻게 된다고?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취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인간의 소리, 그렇죠.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 그리고 자연의 소리, 뭐요? 이거 흐르는 물, 이거는 긍정적, 이건 부정적, 이렇게 대비시켜서 주제를 형성화했다. 뭐 이거 둘러싸고 있는 것을 말소리나 시비하는 소리를 단절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자신의 마음, 자연 속에 숨어 살고 싶은 자신의 심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죠. 자, 작품의 구성 뭐였어요? 기승전결로 갔었죠. 첫 번째 격렬히 흐르는 계곡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뭐였지? 맨 처음에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올리니 이 부분이었죠. 두 번째는 뭐지? 사람 말소리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이게 승, 기승했을 때 승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승 부분에서는 인간의 말소리를 막아버리는 물소리. 자, 그래서 우리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 뭐라고 했죠? 바로 성경 후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기승 부분은 바로 성경, 먼저 경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외적 상황이에요? 물이 지금 물소리를 막아버리고 있는, 아니 물소리가 지금 인간의 말소리를 막아버리고 있는 외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었죠. 자, 그럼 이 뒤에 부분에서는 이렇게 발음을 못해. 뒤에 부분에서는 바로 성경이 나왔으니까 후정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삼행에서 이 전 부분에서는 어떤 게 나왔었나요? 바로 이 부분이 나왔었죠.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기에, 이렇게 나왔었죠. 이 부분은 뭐겠니? 바로 속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지.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렵다, 너무 싫다, 그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은 바로 결이 되겠죠. 기승전결에서 결.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해서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라고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속세하고 단절하고 싶은 본인의 마음이 드러나 있네요. 그래서 전결 부분에서는 내면 세계, 즉 후정 뒤에 나오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정서? 단절하고 싶다고, 인간 세상 끝이라고, 보기 싫다고. 알겠죠? 자, 그럼 시적 화자의 심리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처음에 일행 기에서는 바로 계곡물의 모습과 소리를 묘사해서 속세와 단절하고자 했다. 특히 드러나 있었던 거 뭐있지?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이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라고 해서 청각적 심상 드러나고 있죠. 자, 그리고 이행에서는 어쨌든 역시 이행에서도 청각적 심상이 있었지. 사람의 말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물소리를 통해서 사람 사이의 시비의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물로 샤
단절하고 싶다. 삼행에서는 어떤 적이죠?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기에 역시 시비하는 소리라고 해서 청각적 심상 드러나 있죠. 속세를 멀리하려는 솔직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사행은요 마지막 결 부분이죠.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해내. 자, 그렇죠. 물소리를 이용해서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게 바로 시적 화자의 심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이거 뭐라 그랬지? 첩첩한 돌쇠를 미친 듯이 내뿜어서 겹겹 버무려 울리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누구요? 물을요. 이런 걸 뭐라고 했죠? 화류법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흐르는 물의 역할은 뭐예요? 흐르는 물은 뭐라고 했어요? 자연의 소리잖아요. 뭐랑 대조된다고요? 말수를 시비하는 소리. 인간 세상에 속세와 소리와 대조가 된다고요. 그럼 이 흐르는 물은 바로 뭐 어떻게 한다고? 시적 화자가 속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야. 단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야. 얘가 흐르게 되면은 음악이 흐르는 이어폰을 들으면 바깥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바깥에서 나는 사람의 말소리나 시비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뭐가요? 흐르는 물이요. 음악이 들리는 이어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역할? 세속과 단절하려는 시적 화제 의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더라.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시어의 의미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자 이거의 사전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까지는 뭐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이거 말고 중요한 거 있었죠. 이거나 알아두세요. 이거나 이거를 알아두세요. 왜 이렇게 거만하게 얘기했죠? 자, 이것이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된 이 부분이 뭐라고 했죠? 바로 주관적인 변형이라고 했죠. 주관적 변형이란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변형을 시키다,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거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학 속에서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자가 자기가 상상력을 바탕으로 화자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대상의 속성이나 상황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는 거야. 진짜로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문학 속에서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여기라고 했죠. 속세의 소리를 막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흐르는 물에게 내가 온 산을 둘러싸도록 했다라고 표현을 했다. 이 부분이 바로 시적 화자가 자연을 자신의 소망대로 변화시키는 주관적인 변형이 드러나 있다. 자기 마음대로 변화를 시켰다.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했는데 어때? 너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물이요! 슈! 온 산을 둘러싸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못하죠? 내 마음대로 변형을 시킨 거야. 문학 작품 속에서 왜 그랬을까? 시적 화자의 정서나 상황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여기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자신의 상황, 정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주관적인 변형을 썼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 장자본 이야기 이거는 구비 문학인데 이건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 그 제가해상 독서당 요약본 정리 끝났네요. 자, 그럼 프린트 꺼내시고, 자, 선생님 프린트 다 올려줬죠? 자, 프린트 꺼내시고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일단 1번 볼까요? 수미상관의 구조. 수미상관의 구조가 뭐라고 했죠? 앞에 한 번 나오고 뒤에 한 번 나오고 똑같은 것이 앞에 맨 앞에 나오고 맨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했었죠? 제가 알산 독서당에서는 찾을 수가 없죠. 일단 첩첩한 돌사로 미치는 내품 뭐 겹겹 봉우리 올리니가 다시 안 나오잖아. 그쵸? 나왔던 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는 나온 게 뭐가 있을까? 모란이 피기까지는 작품이 있었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똑같은 말 또 나오잖아.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안 나와 있죠. 자, 사문보의 전통적인 율격으로 자, 사문보는 어디에 드러나 있다고 대부분 어디에 많이 나와요? 민요라든가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의 민요 뭐예요? 바로 고려가요라든가 이 여기에서 사문보가 등장을 하게 되죠. 사문보는 3번 띄어서 읽는 소리를 띄어서 읽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문보가 가장 대표적인 게 민요 중에서는 아리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3번을 띄죠. 그러니까 이런 걸 사문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사문보가 아니죠.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리듬감 형성하고 있지도 않다. 요 아니다.
자, 그럼 3번이 맞네요. 바로 뭐예요? 청각적인 심상으로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청각적인 심상 바로 뭐예요?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듯이 내뿜어 겹겹 봉우리 울리니 울리고 있다. 뭐가요? 물소리가요. 자, 그리고 사람의 말소리 소리가 울리고 있네요. 자, 그리고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그렇죠. 자, 이 소리들이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청각적인 심상으로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라는 거 아시겠죠? 자, 자연물에 감정이입을 했다. 그런 거 없죠. 감정이입을 했다. 뭐 대상과의 친밀함 이런 것도 드러나 있지 않네요. 자, 서리적인 표현 뭐라고 했죠?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그 얘기는 바꿔보면 내가 밥을 먹을 수 없겠다라고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왜냐면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의문문의 형식을 빌어서 쓰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서리적인 표현 같은 거 일단 의문문의 형식 이런 거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아닌 게 되겠네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이 시를 감상할 때 시어의 의미를 적절한 것을, 자, 이거는 우리가 학습활동에서 했던 거네요. 최치원이 당나라의 관리로 있을 때부터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 산림과 강과 바다를 소유하면서 조용히 돌아다니면서 누대나 정자를 지어서 소나무나 대나무를 심어놓고 책 속에 묻혀서 풍어를 읊혔다. 결국에 속세와 단절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이거 문학 아까 활동에서 공부를 했었던 거예요. 그거랑 연결해서 문학 작품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1번을 볼까요? 첩첩한 돌 사이는 화자가 관리로 있었던 당나라를 의미한다. 그런 거 아니었죠. 이거는 그냥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듯이 내뿜어서 겹겹 봉우리에 울리는 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첩첩한 돌 사이는 뭘 빗대서 표현한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첩첩이 쌓여져 있는 돌인 거야. 그냥 자연물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비유해서 나타낸 게 아니다. 자, 그리고 봉우리 있죠. 자, 봉우리도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지?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듯이 내뿜어서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물이 울린다고. 자, 근데 이 봉우리가 뭔가를 빗대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봉우리야. 그냥 자연물이야. 이게 뭘 빗댄 게 아니야. 그러니까 화자가 고국에서 얻은 벼슬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자연물이에요. 그냥 봉우리, 그냥 돌이야. 알겠죠? 자, 그리고 볼까요? 사람의 말소리는 화자 자신을 한탄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의미한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럴까? 하는 자신의 한탄하는 내면의 목소리 이런 거 아니었죠. 사람의 말소리는 뭐였어? 여러분들 배웠었지? 사람의 말소리가 구분하기 어렵네. 항상 시비하는 소리 이거 전부 다 어떤 소리라고 했었죠? 인간 세상의 소리였죠? 인간 세상의 소리 즉 속세의 소리였죠? 부정적인 소리였죠? 물소리로 막아버리고 싶은 소리였죠? 자신을 한탄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요. 밖에서 들리는 속세의 소리야. 밖에서 들리는. 그러니까 전혀 아닌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시비하는 소리 이게 맞죠? 시비하는 소리 역시 시비하는 소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소리 전부 다 뭐야? 어지러운 세상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소리 즉 밖에서 나는 소리 속세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을 볼까요? 흐르는 물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파묻혀 지낸 많은 서적은 책이에요. 책들을 의미한다. 이런 거 아니었죠. 흐르는 물은 뭐라고 했지? 사람의 말소리나 시비하는 소리, 바깥에서 들리는 속세 소리를 단절시키는 자연의 소리였죠. 그러니까 서적 이런 거 아니야. 이 자연의 소리였어. 단절시키는 소리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번이지? 3번을 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시의 화자가 자연물을 대하는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볼까요? 이 작품에서는 본래 물이 산 주위를 흐르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원래는 물이 산 주위를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원래는 객관적인 거죠. 이런 객관적인 그냥 현실 상황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다고? 이거 다 공부했지. 어떻게 표현을 했다고? 화자 자신이 물로 산을 둘렀다고 표현해요. 자연물을 화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해석을 했다. 지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지 마음대로 변형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주관적 변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화자의 입장에서 지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바꾸고 표현하는 거. 이 주관적인 변형.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바로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그러니까 물은 그냥 흐르고 있는 거야. 그냥 산주위로 흐르고 있는 객관적인 건데 지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표현을 한 거죠. 내가 물로 하여금 산을 둘러싸게 한 거야. 지 마음대로 변형시켜서 지 마음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왜 그런다고 했죠? 이건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거지. 물로 하여금 물이여 온 산을 둘러싸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문학 작품 속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변형을 시킨 거야. 왜? 자신의 감정을 강조하고 싶어서, 자신의 상황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어떤 상황인데 사람의 말소리나 시비하는 소리와 같은 인간 세상의 소리와 단절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드러난 게 어떤 걸까?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자, 볼까요? 이거 10년을 경영하여, 자,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초려 3간, 그 초가집 3칸을 지어냈다는 거. 방을 3칸을 초가집에서 방을 3칸을 내가 만들었는데요. 자, 그 방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 한 칸, 내가 들어가. 사람, 휴먼이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달 한 칸, 여기다 달을 집어넣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상하죠?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변형을 했구나. 문화작품 속에서 그걸 알 수가 있죠. 청풍, 맑은 바람, 이거 바람이 들어가요. 야, 그럼 봐봐. 방이 3칸이 있는데 한 방은 내가 들어가고 한 방은 달이 들어가고 한 방은 맑은 바람이 들어간다. 이거부터가 이상하죠. 자기 마음대로 변형을 시켰죠. 자, 이렇게 한 칸 맡겨두고 강산, 강가산 요 강이 있고 요 산은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 방이 3칸이었는데 내가 들어가고 달이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가서 들어갈 방이 없다. 그래서 강이나 그리고 이 산은 어떻게 한다고?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밖에다가 둘러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이렇게 지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변형해서 표현을 했을까요? 아까 말했죠? 자신의 사상과 감정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서죠. 여기서는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의 감정 상황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변형을 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보기를 참고해요. 한자로 쓰인 이 시를 한자로 쓰였는데 이 시를 한국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한국문학은 흔히 한국어로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언어 예술로 정의되어 왔다. 여기서 한국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 그러니까 한국어라는 것이 계속 변화해 왔는데 이를 고려해서 한국 문학을 정의하면 한국 문학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시기적인 변화를 고려한 한국어로 된 문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어가 의미하는 게 시대에 따라서 달랐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세치원의 제가야산 독서당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뭐로 적혀져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죠? 한자로 적혀져 있죠. 그럼 이건 중국 문학인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한자로 적혀져 있어도 한국인이 지었고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 감정이 잘 드러나 있으면 이것은 한국 문학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문자도 역시 어때요? 당시에는 아직 한글 창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 나의 사상과 감정, 난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의 사상과 감정 표현하려면 뭐로 표현하겠어? 글자가 없는데 당시 글자 뭐밖에 없어? 한자밖에 없지. 그럼 당연히 한자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당시의 한자는요 어땠다는 거야? 이렇다는 거야. 통일신라 시대 당시에 한자라는 것은 우리 문자였다라는 거야. 당시에는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려고 해도 문자가 한자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시의 한자는 지금의 한자와 다르게 바로 우리 글자 한국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교과서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통일신라 당시의 한자는 바로 우리 문자로서의 위상을 지녔기 때문에 당시의 한자는 통일신라 당시의 한자는 우리 문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쓰여진 이 작품은 바로 한국 문학에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여기까지 하면은 문제까지 다 풀었네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풀어준다고 했죠?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풀이로 만나도록 합시다.